제가 이번에 그 샌프란시스코를 몇 달 전에 갔다 왔었는데요. 이게 지금 시내에 택시를 찾아보기 힘들고요.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웨이모라고요. 구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벌써 많이 스며든 거죠, 일상에. 우리가 AI를 자꾸 막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의 생활에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그게 언제부터냐 할 때 저는 자율주행차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 세상의 판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바둑의 판이 바뀐 것처럼 이런 걸 체감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넷플릭스, 스트리밍 기반에서의 새로운 강자인 셈이죠. 오늘 여기 사실 20주년이어서 저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내려왔지만 유튜브가 올해 20주년입니다. 2005년에 만들어져서 2006년에 구글에 팔렸어요. 2024년 기준으로 유튜브가 번 광고 수익이 52조입니다. 총 매출은 70조쯤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디어 산업 내의 총 광고비, 광고 수익, 총액이 연간 10한 2, 3조, 많을 때 14조, 15조 안 됩니다. 기업 가치 지금 유튜브가 한 500조에서 600조 갑니다. 삼성전자 기업 시총이 지금 한 500제대였잖아요. 계속 이것이 엄청난 변화상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 볼 때, 넷플릭스 볼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직접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거 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유튜브의 CEO가 지금 닐 모한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CPO라고 해서 프로덕트, 그러니까 제품 관련한 서비스 총괄 하던 시절에 한 3년 4년쯤 전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컨텐츠 보는 거에 70%는 우리 플랫폼에서 추천하는 걸 보는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서 뭐 하나를 봤습니다. 그 아래에 모바일이면 그 밑에 이제 추천하는 컨텐츠, 혹은 PC에서 보면 오른쪽 날개에 오른쪽에 있는 추천 컨텐츠 보고 눌러서 보게 되는 것, 이것들이 다 추천이거든요. 이 추천을 누가 하느냐? 유튜브가 하죠. 어떻게? 알고리즘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이제 리터러시인데, 리터러시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이제는 알고리즘이 뭐지? 그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AI가 우리 창의력을 많이 확장시키고 진짜 뭘 만드는 거 되게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지만 전례 없는 윤리적,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쇼폰 같은 것도 그렇고요. 유튜브가 언론이냐 아니냐 논쟁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 이야기 좀 오늘 같이 좀 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대목은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시청자였습니다. 그동안 독자였고요. 그 구독도 하지만 요즘은 그 전에 신문을 읽는 독자이고 방송을 보는 시청자였죠. 좀 수동적으로 주는 거 받아 먹었어요. 지금 또 신문사에 편집국 회의하는 걸 보면요, 국장이랑 부장들 앉아서 아침에 오늘 우리 신문에 이제 내일 아침에 나갈 거 일면은 이 기사를 넣자 뭐 이렇게 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 밥상을 차리면 내일 사람들이 이거 안 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신문을 좋은 상품을 보고 고마워할 거야.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00년 가까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이용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용자가 뭐냐면 내가 클릭하면서 들어가서 소비를 하니까요. 우리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한테 넷플릭스한테 강제로 보는 걸 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이용한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인터넷 서비스의 특징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네이버 들어갈 때 내가 뉴스 봐야지, 뭐 블로그 글 좀 찾아보면서 뭐 검색해서 이런 걸 정보를 좀 얻어야지 하고 이용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까맣게 저기 써놓은 데이터 노동자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이 플랫폼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순간 카톡으로 누가 모바일 링크를 보냈어요. 그 유튜브 링크를 유튜브 눌렀어요. 뭐 트로트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어제 나온 뭐 싱어게인 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괜찮은데 한번 봐봐 일 수도 있고, 뉴스를 봤는데 너무 황당한 뉴스가 있네, 이거 봐봐 이렇게 누가 보낼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유튜브에 접속이 되죠. 그 순간에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저의 정보를 갖게 되죠. 이용자의 데이터를 얻게 되죠. 물론 이 정확하게 이름이 뭐고 누구고 어떤 거를 다 세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에서 접속을 했는지, 뭐 그리고 이전에 시청했던 아이디랑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가 더 있다면 대충의 어떤 정보들을 더 추론하면서 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의 시청 기록, 체류 시간, 클릭한 행동, 행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갖고 플랫폼이 그럼 뭘 하냐? 다른 거 나쁜 짓 하려는 것보다는, 특히 큰 플랫폼일수록 이걸 가지고 광고 수익을 얻어냅니다. 광고주들에게 내가 지금 아기 키우는 육아를 하고 있는 주부 한
3만 명, 5만 명 정도 데이터 여기 있는데 이쪽에 너네가 좀 할인 프로모션하는 광고 한번 넣어보면 기저귀 회사한테 많이 팔릴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기저귀 회사가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광고를. 그러니까 유튜브 플랫폼이 아까 제가 작년에 52조의 광고 매출을 냈다고 했는데 엄청난 광고 수요들은 이 플랫폼을 봤을 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엄청난 이용자들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다 유튜브를 통해서 연결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 플랫폼에. 실제 조사해 보면요, 미국의 10대의 그 이용자들은요, 90% 이상, 거의 95% 하루 종일 유튜브를 그냥 연결해 놓고 있는 상태. 보다 안 보다 하는 거지만 그냥 그 창에 떠 있는 거예요, 유튜브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생산성 혁신 당연하죠. 빨리 만들 수 있죠. 창의적인 거. 처음에는 인간이 창의적이고 이 AI는 기능적인 거 그냥 빨리 해주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AI랑 요즘 저도 많이 일을 하는데 작년에는 AI 서비스를 하나 쓰면 기자로 치면 주니어 기자 이렇게 신참 기자 하나 뽑은 것 같아요. 일 시키면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버벅거리고 어떨 땐 좀 기특하게 괜찮은 거 가져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는데 어떤 산업에 있어서 그 엄청난 판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그걸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파괴적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파괴가 뭐냐면 기존의 질서를 좀 무너뜨리는 게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가면서 진짜 많이 나올 것이 AI는 불가피하게 상당수의 일자리를 좀 없애긴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사회적으로 그 업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도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이 기술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까? 이게 규제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규제라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게 아니라요. 필요한 규제를 잘 해야죠. 너무 막 무리하게 나가서 AI가 남발되는 경우 나중에 온통 이런 그 허위로 만들어진 이미지 영상이 디범벅이 되기 시작하면 진짜 이미지, 진짜 영상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 판별, 분간 이걸 어떻게 하지? 사회적인 큰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일단 그 무조건 겉만 먹을 건 아니고 유용한 측면도 있는데요. 제가 이건 특히 미디어 쪽에 가서 얘기할 때 보여주는 예시인데 자, 뭘 하려고 하냐면 서울과 경기도에 싱크홀 있잖아요. 갑자기 도로가 이렇게 구멍 나고 빵꾸 나고 하는 거 우리 되게 공포스럽죠. 그 사건이 좀 일어났었는데 최근 5년 사이에 연도별로 몇 건이나 있었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지라는 걸 만약 어떤 관련된 기획 기사를 누가 쓴다고 생각할 때 저런 그 인터랙티브 맵이라고 그러죠.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도로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런 걸 만들 때 예전 같으면 작업자가 막 한 두세 명이 붙어서 디자이너 붙고 기획자 붙고 기자도 그 데이터 확인해 가지고 다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며칠이 걸리거나 몇 시간 작업을 해야 될 텐데 저 1, 2, 3, 4에서 7줄 정도의 프롬프트 지시문을 썼죠. 명령문을 탐사보도팀 시각화 전문가로 아래 요청에 대한 작업을 해줘야 돼라고 한 다음에 뭐 지도 스타일은 2D 컬러로 하고 마우스 가져가면 그게 그 데이터가 나오게 해줘 뭐라든지 줌 인아웃이 되게 해줘라든지 그러니까 저게 그냥 기자가 혼자 기사 쓰다가 이런 거 필요해 그러면 내가 이 시각화된 인터랙티브 맵까지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거 만드는데 불과 한 10분 15분 만에 됐거든요. 저게 반대로 이제 위협 그림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페이크 가짜 뉴스 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의 교황분이죠. 선종하셨는데 이분이 발렌시아가 명품을 입은 거 뭐 이게 이제 한때 화제가 돼가지고 기사도 많이 났는데 AI로 만든 거였고요. 뭐 트럼프가 잡혀가는 사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죠. 그리고 저작권과 소유권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변호사분한테 물어봤어요. 지브리 스타일로 왜 다들 사진 저렇게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그 미야자키 뭐예요? 하야오 감독 그 저 일본에 있는 그 감독 스튜디오 쪽에서 이 오픈 AI한테 소송 걸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저작권 침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할 때 이거 문제되지 않나요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스타일 지브리 스타일이라고 할 때 그 스타일 풍 이런 건 저작권의 침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그 저작자 원 소유권자가 이건 저작권 침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편향과 차별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AI가 뭔가 우리가 물어보면 항상 답을 잘 주는데요. 그게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실 AI 자체는 그럴듯한 답을 주는 거지 정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좀 학습한 데이터가 오염돼 있거나 편향돼 있으면 답변도 편향될 수 있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검색하실 때 닥터라고 의사라고 치면요. 저렇게 나옵니다. 위에 있는 이미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그냥 뭐 의사 가운 입고 의사네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저게 황인종이나 흑인 안 나옵니다. 주로 여기 그나마 저 백인 여성 이미지가 조금은 들어가는데 백인 남성 의사의 사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검색 엔진은 이미 약간 그렇게 학습돼 있는 거죠. 그것이 의사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마존에서 그 AI를 써서 HR 그 인사 담당 쪽에서 활용을 했더니 입사 지원서를 받아서 보는데 뭔가 자꾸 걸러내는데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AI가 좀 편향이 있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백인 위주로 많이 뽑아내다든지 흑인은 걸러낸다든지 이런 식의 편향된 형태로 작용을 하더라. 뭐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는 그 문제의식이죠. AI가 위험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딥페이크, 가짜 뉴스, 뭐 저작권 이슈, 편향이나 차별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 AI에 의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위협적인 부분, 그림자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그럴듯함 이 가져오고는 문제가 뭐냐면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뭐 할루시네이션인데 한국말로는 우리가 환각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약을 해서 환각 현상이 있다고 할 때 환각, 그 환각인데 환각은 뭐냐면 뭔가 그럴듯한 대답인데 이게 알고 보니 가짜네? 이게 그 부분적으로 잘못이네? 사실이 아니네가 섞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AI 썼을 때 항상 그렇게 그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AI 서비스는 정말 그럴듯한 걸 잘 계산해서 출력해 주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우리가 인간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답변, 정답을 주고 있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 AI 중에 정답 찾기를 하는 연구팀은 따로 있습니다. 약간 이런 그 AI 연구에 있어서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정답 찾기로 가는 연구 쪽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생성 AI라고 생성형 AI 통상적으로 요즘 많이 다들 열심히 보고 있는 것들은 그럴듯한 것을 출력하는 형태의 할루시네이션을 가질 수 있는 잠재적으로 그런 쪽이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근데 이전보다는 많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윤리적 딜레마가 나오는데요. 고인의 음성을 복원해서 새로운 콘텐츠 만든다. 이게 TV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데 이미 죽은 작고한 인물이지만 뭐 김광석이라든지 신해철 이런 사람들의 노래를 그 전에 노래와 음성을 학습시켜 가지고 새로운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혹은 MBC에서 했던 엄마가 딸아이가 죽었는데 그 딸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고 말을 하고 물론 VR 이런 그 기계를 끼고 그걸 만나지만 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점점 조금씩 생겨나고 있죠. 사례들이.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윤리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이거 많이들 당연하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게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방송에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나올 때 사실 보면서 너무 막 찡하고 감동스럽고 해서 같이 눈물도 흘리면서 보기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편함도 있죠. 뭔가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우리가 그러면 어떨 때 이거는 가능하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거지를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실제 방송가에 그리고 미디어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는 부분이고 요즘 좀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일단 고인의 이슈라면 유족의 동의 여부가 대단히 중요할 거고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가 아닌가도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고인을 불러낸다는 거 우리 사회에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질서를 좀 해치는 면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복원을 할 때 그 컨텐츠가 맥락이나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 AI 사용을 만약에 한다면 명확하게 알려야 된다. 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런 식의 몇 가지만 준수를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형태로 논의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투명성, 그래서 이제 표기하는 문제, 이것도 여러분도 좀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로 뭔가를 만들었다면 항상 이건 내가 AI로 막 만들어 놓고는 나가서 내가 이거 다 만든 거야 이렇게 할 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기준은 있지 않습니까? 뭐 허위 학력 문제 이런 거 갖고 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땀 흘려서 그 학력을 쌓아가거나 뭐 일정한 시간 공부를 하거나 뭘 해서 나름 그 어떤 학위를 받거나 이렇게 자격증을 따거나 하는 것인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그거 학위 갖고 있어, 자격증 있어라고 허위로 공표한다면 곤란하죠. 그럼 우리 사회의 질서가 뭔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AI 시대에 그 위험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데 이걸 어떡하지 해서 우리 사회는 당연하게 그거를 이제 규율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좀 이렇게 알아서 AI를 썼을 때는 내가 표기해야지. 내가 써서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릴지라도 이 부분은 AI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좀 가이드가 표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그 플랫폼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용자나 시청자나 크리에이터 정도의 관점에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플랫폼들이 AI가 있을 그 활용된 컨텐츠에는 우리 플랫폼 내에서는 이렇게 표기합니다라는 일정한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거 위험한데라고 하는 게 있으면 리뷰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표시를 하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가이드라인 만들 때 원칙은 투명하게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 누구나 보고 믿을 만하게 이제 이거가 AI 마크가 있구나 하면 확실히 AI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인지하면 되는 거니까 그 말은 반대로 AI 마크가 없으면 이건 사람들이 직접 이전의 방식처럼 품을 좀 들여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이해하게 되겠죠. 그런 것이 좀 투명하게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 검증 의무라는 건 어떤 컨텐츠가 어떤 내용을 다는데 심지어 보도의 목적이나 시사나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정보성의 컨텐츠를 다룰 때는 사실관계를 검증한 거라고 전제하고 대부분 보거든요. 다 맞다고 믿으면서 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는 사실 검증을 당연하게 해야 되라는 것을 조금 의무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게 자율규제든 공적규제든 그런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명확하게 이건 좀 눈에 보이게 얘기하기가 쉽진 않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 아까 제가 고인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랬지만 초상권의 문제, 사생활, 명예를 보호하는 거,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 공공성 혹은 공익성을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컨텐츠 창작자로서 당연한 거고요. 이게 시청자, 그냥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군가가 아까 그런 거를 무분별하게 자기가 이런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생각하지 않고 막 만들어 올리는데 보니까 상업적으로 수익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지고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는 시청자들이 댓글에서 너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곤란한 거 아니야? 라고 항의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비판적 시청을 해주면 그 플랫폼, 그 컨텐츠 세상이 조금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제안한 거는 시프트라는 건데요. SIFT, 스탑, 일단 멈추고 컨텐츠 볼 때 출처 한번 확인해 보자. 인베스티게이트인데 이게 탐사하다는 말인데 탐색해서 이거의 근거는 뭐지? 이 출처가 뭐지? 이렇게 한번 보고 파인드 그냥 하나만 보고 딱 믿지 말고 교차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스 추적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로 팩트 체크를 하자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들은 특히 유튜브가 그런데요. 락인 효과라고 그러는데 사람들 자꾸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유튜브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컨텐츠 추천을 요렇게 저렇게 이 사람이 관심 있을 만한 거 자꾸 하면서 체류 시간을 높이려고 해요. 그래야 뭘 하죠? 광고 수익을 더 버니까. 그래서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체류 시간 늘리는데 많이 그 애를 쓰는 그런 게 플랫폼의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낵컬처, 숏폼 이거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숏폼을 많이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생각도 너무 짧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어서 그 얼마 전에 나왔는데 책도 있는데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해서 이제 뭘 집중해서 작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뭘 좀 하다가 자꾸 딴 데로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숏폼 컨텐츠 같은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고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크게 내가 많은 시간을 투여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작정하고 뭐 텔레비전을 본다거나 뭐 넷플릭스 들어가서 컨텐츠 하나 보려면 한두 시간은 작정하고 이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좀 무겁죠. 내 할 일도 막 밀려 있는데. 근데 숏폼은 잠깐 보다가 또 하면 되지 하는데 사실 그거 갖고 뭐 30분, 1시간 후딱 가죠. 그런 것들이 좀 이슈이긴 합니다. 그리고 신뢰와 소비의 위험한 역설은 뭐냐면 우리가 뉴스 아까 그런 허위 조작 정보 얘기 나오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계속 봐요. 그래도 본다.
뉴스 자체가 요즘 너무 이렇게 이념적으로 그 분산적으로 극단화돼서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론정이라는 게 약화되고 좀 이제 힘들어요. 뭘 믿어야 되지? 정확하게 객관적인 사실은 뭐지? 여기에 대한 좀 혼동 이런 것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플랫폼에서 자율적 규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가 영향이 좀 큰데, 그게 그렇지 않아서 한국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게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한 건데, 뉴스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플랫폼 의존도는 계속 심화하더라. 네, 이런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뭐 필터 버블, 에코 챔버, 확증 편향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단어 하나하나야 뭐 검색해서 보면 나오는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꾸 어딘가에 갇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 많이 쓰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쓰는 젊은 친구들도 그런데 자기하고 비슷한 목소리, 비슷한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만 자꾸 친구 관계는 넓혀지거나 깊어지고요. 좀 다른 이야기에 상대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플랫폼 자체가 근데 또 그걸 강화시켜요. 이 사람 보니까 약간 이런 거에는 더 많이 보고 좋아요도 누르고 뭐 이러는 공유도 하고 이러네. 그럼 그쪽 이야기를 더 많이 자꾸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강화돼 버리죠. 어느 순간 내가 보는 세상은 온통 빨갛고 다른 친구가 보는 세상은 온통 파랗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참 큰일이죠. 근데 미디어라는 건 원래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통합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미디어들이 조금 많이 약화된 것이 사회 통합의 역할이 막화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꾸 분국화된다. 근데 이게 분산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차후에 사회적으로 그냥 쉽게 풀 문제도 이제는 엄청난 논쟁과 갈등을 거쳐야 돼요. 비용이 많이 들게 되는 사회가 될 거다.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라고 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숙주가 된다. 그러니까 계속 나옵니다. 쇼폼이 특히 그런 것이 용이해지니까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책을 만들려면 출처도 명시하고 팩트 체크하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당연한 것이고, 제목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크리에이터 체험에서는 조회수 유혹에 너무 빠지지 말고 공익적으로 보자. 최소한의 사실관계, 맥락 이런 거 잘 짚어주자. 그래서 체크리스트로 근거는 뭔지, 균형감을 좀 잡고 있는지, 오해하지는 않을지 한번 체크하는 것, 그리고 권리나 피해 문제에서 혹시 내가 뭔가 권리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써놓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딱 업로드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체크하는 게 좋겠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유튜브 리그렛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의 모질라라는 재단이 있는데요. 이 재단에서 전 세계에 보시면 91개 나라에서 1600여 명이 3300개의 리포트를 했는데, 유튜브의 추천 영상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가 있다면 제보해 주세요예요. 그걸 모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우리 집에 딸아이가 13살인데 얘가 어느 날 그냥 음악 영상을 찾아서 들어가다가 그 다이어트 영상을 보게 되더니 관심이 있어서 그걸 좀 찾아봤는데, 그 후로 계속 다이어트 영상을 빠져들어가서 계속 추천되니까 많이 보다가 거식증이 걸려서 지금 뼈만 남았다, 몸의 건강이 엄청 망가져 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도 좀 이런 플랫폼에서 워낙 강력하니까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에 우리는 계엄 사태를 맞았다, 뭐 이런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가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 기사가 올 1월 달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보고 견제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유튜브는 실제 거의 언론이랑 마찬가지로 기능하는 게 현실이긴 하고요. 여기에 이제 찬반 논리가 있는데, 유튜브 좀 규제를 많이 강화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뭐 아까 허위 조작 정보도 많이 나오고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 이상한 채널도 많이 늘고 이러기 때문에 플랫폼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 규제를 좀 해서라도 하자가 있고, 반대로 그러면 또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하고 많은 것들이 위축되고 오히려 제한되니까 그것도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균형일까 할까 해서 저는 생각하기에 플랫폼에게는 조금 자율 규제 더 해라는 것을 계속 압박할 필요는 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또 돌아가서 각자 주변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그 자율 규제 측면에서 이 리트러시는 게 왜 중요한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교육 효과를 높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서 알고리즘에 대응해서 어떻게 실천을 할까 해서 보면, 알고리즘 역해킹이라는 게 있는데, 의도적으로 좀 싫어하는 주제도 이렇게 검색을 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관심 없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누르기도 하면서 플랫폼에 대해서 자꾸 내가 비판적으로 대응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시청 기록을 들어가면 삭제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검색 한번 해보시면 삭제하거나 중지시키는 거, 그리고 시크릿 모드로 가면 또 이게
그런 것들이 그쪽에 플랫폼에 저장되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AI도 봤고 유튜브도 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여러 군데서 얘기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AI가 다 해주면 우리 인간들은 이제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어떤 궁금증, 질문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역량은 무엇일까가 그 요즘 뭐 서울 뭐죠?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드라마도 나오는데 그 어떤 직장들이 변화를 가질 겁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줄고 사람들에게 조금 불리한 면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경력직들은 많이 안 잘라요. 오히려 신입 채용을 덜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오히려 조금 고통스러운 측면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의 스탠포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쭉 조사를 해봤더니 경력직들은 일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AI를 시켜서 뭘 부리더라도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건 괜찮아, 이게 문제야를 알 수 있잖아요. 판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숙련된 사람이 도움이 더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젊은 그 신입을 뽑을 때는 상대적으로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대로 한몫할 때까지. 그 비용을 넣기보다는 그냥 AI 싼 값에 좀 더 쓰면서 경험자 몇 명이 이걸 잘 부리면 신입 몇십 명 대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이 AI에게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역량을 내가 그럼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들이 독창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력. 결국 AI는 질문 던지면 받아서 일을 수행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일을 시작하지는 않아요. 누군가가 오더를 하니까, 주문을 하니까 하죠. 두 번째, 시대 정신을 읽는 통찰력. 그러니까 통찰이라는 건 전체를 꿰서 우리가 기획하고 연결시키는 능력이에요. 이런 부분은 AI가 잘하네라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 자체가 인간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통찰이거든요. 통찰이 있으려면 좀 더 많은 경험, 좀 더 많은 스터디나 이런 그 다양한 그 탐색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적인 경험들이라든지 공감하는 거, 교류하는 거 이런 부분은 AI가 당장 쉽게 하기는 어려울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판단력과 책임력, 책임감 그런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할 거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AI 리터러시를 좀 가지고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독창적인 기획력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느 분야든 사실 특히 미디어 쪽에서 더 이런 게 요구되긴 하는데요. 모두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